쟤 또 뜬다. 저 안랩 주가 저거 또 뜬다. 테마주 버블주의보. 그것이 이번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번 핀테크 MBA 시간 중에서 아마 프로젝트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들이 여기에 나오게 될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어, 효율적 시장 가설을 까는 증거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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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 그래서 보시면은 안랩 테마주법을 주의보 했는데 강남 스타일과 투자자 사이컬러지, 그다음에 제한된 합리성과 미디어법을, 그다음에 세젤쉬 알고 투자 그랬습니다. CEO 인터뷰 on CNBC 그랬는데요. 이게 테마주 버블과 관련된 겁니다. 단타로 치고 빠지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어떤 얘기들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자, 뉴스와 노뉴스에 대한 주가 반응이 큰 이슈가 됩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이 준 강양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은 모든 정보는 이미 그 공개된 정보는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정보가 공개되는 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개되는데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뉴스 미디어는 그런 정보 공개 채널이라고 보기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가장 공평하게 모두한테 공개되는 정보 채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욕을 안 먹고 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채널이 뭐냐 하면은 지금은 그죠? 금감원 웹사이트 DART, DART라고 보시면 됩니다. DART. 미국 같은 경우는 SEC에 그죠? 증권감독원에 에드가라는 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까는 거가 처음에 딱 공개하는 게 최초 공시라 그러죠. 그 공시를 하는 것이 가장 뭐예요? 처음 뉴스가 공개되는 거다, 발표되는 거다 하는 거고, EMH는 거기에서 뭘 주장한다고요? 거기에 까지는 순간 빛의 속도로 내재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붙거나 내려가거나 움직인다, 가격이. 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공시 사이트에 딱 데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뉴스 미디어를 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관련해서 중요한 리서치 결과들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들 커틀러, 포테르바, 서머스 했는데, 레리 서머스 그 재무부 장관 하시던 클린턴 행정부의 그 양반 얘기입니다. 1989년 발표된 논문이 What Moves Stock Price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 얘기하는 당신네 얘기들처럼 정말 그 심대한 뉴스가 그죠? 정보 공개되는 그 공개된 정보만이 주가를 심대하게 움직이는가, 아니면은 그런 거 아닌 걸로도 주가가 심대하게 움직이는가를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가 재밌는 게 이겁니다. 이 당시 데이터를 털어가지고 봤을 때에 어, 진주만 공습 있었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라든가 그죠? 이런 때 보면 주가 지수로도 벌써 뭐 4%, 5%씩 막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심대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이 리스크와 관련된 거죠. 전쟁이 터진다고 하는 건 위험도가 올라가잖아요. 할인율이 올라가면은 분모가 커지고 전체 밸류는 폭락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공개된 정보가 그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 아, 정말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는가 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테이블 4를 보면은 이제 그분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우리가 한번 이 데일리 매일매일의 주가 지수의 움직임 을 보고서 그 절대값이 가장 큰 것부터 쫙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봤다. 그러고 보니 특이한 사항이 발견됐다. 가장 이 지수가 폭락 혹은 폭등했던 때를 보면은 20% 폭락했던 블랙 먼데이인가요? 그다음에 또 9% 폭등했던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때는
그죠? 그리고 다른 것도 그렇고 보면은 어떠한 뉴스가 먼저 빵 터지면서 가격에 반영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전혀 뉴스 같은 거 발표된 거 없이 어떤 꼬리꼬리한 시장 센티멘트라든가 그런 거가 있어 가지고 폭락이 이뤄지고 아니면 그 외 반등으로 팍 올라가고 반대로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뿐이고, 그다음에 뉴스 기사를 보면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야 그때 떨어진 건 뭐 그날 떨어 오늘 떨어진 거는 뭐뭐뭐 때문에 워링 걱정하는 뭔가 때문에 아마 떨어진 것 같다."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더라. 라는 사후 약방문적인 그런 해석들만 쭉 있을 뿐이지 어떠한 뉴스가 빵 터져 가지고 나온 건 아니더라. 즉 뭐예요? "준강영 효율적 시장 가설 니네 맞아?" 하는 퀘션을 감히 던진 겁니다. 누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들이. 예. 그게 인제 재밌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제 나오는 게 준강영 효율적 시장 가설에 도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정보가 까질 때마다 다 모든 걸 완전하게 반영시킨다며 가격에다가. 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그렇게 똑똑할까? 다 모든 거를 전지하게, 전지현이 아니라 전지 모든 걸 알고 있을까? 전능하진 않을지언정 전지할까?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공시사항 여러분들 다 가서 금감원 사이트에 막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가지고 막 뭐가 팝업 이렇게 떠오를 때마다 이거군 저거군 막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인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백보양보해서.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이 여러분들이 회사들 그 얼만큼 많이 그 종목들을 기억하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상장돼 있는 종목이 우리나라에 근 2,400개 종목 됩니다. 그중에서 기억하시는 종목 몇 개 있나요? 뭐 한 10 개를 못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물어보면은 손가락이 10 개니까. 우리는 limited attention, bounded rationality 속에서 산다고요. 제한된 합리성 속의 삶이기 때문에 물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뭐 그 얘기 맞긴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껏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 이건 넘어가면은 관리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조직 관리하시다 보면 그거 느끼시잖아요. 그죠? 이 이제 뭐예요? 그 뭐예요? 허버트 사이먼 교수님이 노벨상 받으신 이 이론이 이거죠. bounded rationality. 사람의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주의를 끄는 몇 가지 반짝반짝 딸랑딸랑하는 종목에 과도하게 집중이 되는 관심을 두고 트레이딩을 하게 되고 딸랑딸랑 못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둠 속에 버려진다 하는 거예요. 아잉 어둠 속에 버려진다? 그거 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으로 봤을 때 그죠? 뭔가 비효율성이 창출되겠다 하는 거죠, 그 사이 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으면은 언더밸류 돼 있을 수 있겠고 스포트라이트 받아 가지고 딸랑딸랑할 때면은 이게 에피시언트하게 막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는 한데 그게 뉴스 미디어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게 과도한 딸랑딸랑이면 뭐가 된다? 오버 리액션으로 이 테마주 버블이 생긴다. 예. 안랩 얘기 아까 했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버 리액션, short term 오버 리액션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efficient하게 끌어올린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서 인제 중요한 논문들 몇 개 좀 말씀드리면은 제 논문입니다. 네. 강남 스타일 이게 옛날에 떴을 때에 사이컬러지 투자자의 심리 사이컬러지입니다. 그죠? 강남 스타일의 주인공 이름이기도 한데 참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우연치고는. 근데 제한된 합리성과 미디어 버블에 대한 제 인제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그전에 또 그 비슷한 게 있었는데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어떤 앙트레메드라는 바이오텍 회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뭐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FDA 뭐 그 성과가 나왔고 무슨 뭐 패턴트를 통과받았고 막 이뤘을 때에 기술적 혁신이 인정받았을 때에 네이처지인가 거기에 딱 나와서 학술지에 처음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이 반짝 있긴 했는데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6개월 후에 뉴욕 타임스지에 지금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나팔을 확실하게 확 불어주니까는 주가가 엄청나게 몇 배입니까?
$10에서 $50로 5배를 한꺼번에 하루에 펑 뛰더라 하는 겁니다. 네, 미국은 주가의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어서 이렇게 엄청난 대박이 날 때도 있고 누군가는 쪽박을 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죠? 하여튼 간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 그죠? 이때 왜 안 나오고 네이처지에 나왔을 때 안 보고. 그죠? 경제학적으로 그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누구나 다 똑똑하다면서 네이처지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bounded rationality 우린 다 그런 학자들이 아니거든. 그리고 기억도 못해요. 어디 조그마한 회사 갖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런 현상들이 오버리액션을 만들고 테마주 버블을 형성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의 미국 TV 인터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제가 비디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그 폴 솔만 기자님하고 인터뷰하는 이 코수염 달리신 분하고 그죠? 연배가 조금 되시는 분이죠. 그분하고 인터뷰할 때 뒤에 유리창 바깥에 보이는 그 장소가 뭐라고요? 바로 싸이가 음악 공부를 했던 버클리 뮤직 스쿨이 뒤에 이렇게 사진을 이게 나옵니다. 보스턴에 그 경제학회를 하던 그 장소가 하필이면 싸이의 학교 바로 앞에서 하게 됐어요. 이거 뭐 우연치고는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되게 희한한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되게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뜰 때에 그때에 있었던 버블에 대한 그래프가 여기 나옵니다. 싸이 아버지 회사 주식 DI 코르프에 대한 건데요.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그랬죠. 테스팅 장비 회사인데 그 회사가 한 중견 기업쯤 돼요.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작은 그 코스닥의 기업이었었는데 별 뉴스가 1년 동안 없었어요. 무슨 어떠한 특별한 M&A라든가 earning surprise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그 1년 동안에 갑자기 주가가 확 뜬 거예요. 8배가. 아, 이거 뭡니까? 보면은 이것이 이제 뭡니까? 강남 스타일이 7월 그때쯤에 막 처음 뜨면서 그 다음에는 얘가 뮤직비디오가 심상치 않은 반응이 전 세계로 퍼져갔죠. 그러면서 한류가 엄청나게 유행하게 되는데 그때 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영국의 그 가장 좋은 경제 잡지죠. 거기서 또 커버를 해주고 다른 외국 미디어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저 유명한 가수의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단다. 종목이 뭐 DI 콜프고 거기에 CEO랜다.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데이터가 뭐냐 하면은 주식 트레이딩의 빅데이터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가는 아니죠. 그 사람들이나 이런 거에 정보는 지워져 있지만은 개인인지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그리고 외국인의 국적별로 바이 셀 볼륨 그러니까 트레이딩 볼륨 데이터가 있습니다. 몇 주를 사고 팔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제가 손으로 이제 긁어 모았던 데이터가 뭐냐 하면은 비정형 데이터인데 싸이가 이제 그 강남 스타일이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이 플래시몹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추억 속의 플래시몹. 그래가지고 강남 스타일을 맞춰서 춤을 췄던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걱정 안 하고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춤추고 자기네 나라나 자기네 동네를 기리면서 즐기면서 강남 스타일 그랬으니까 우리 뭐 어디 뭐 인도네시아 스타일 아니면 비엔남 스타일 막 이러면서 막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플래시몹을 업로드한 날 다음 날로 보면은 우리 주식시장의 DI 코르프에 대해서 그 플래시몹이 터졌던 국가의 국적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이 DI 코르프 주식을 사더라 하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면은 동네마다 플래시몹이 터졌잖아요. 근데 플래시몹을 업로드한 다음 날 보면은 이 그 동네에 증권사 지점망에서 더 DI 콜프의 주식을 더 많이 사더라. 특히 개인이, 그죠? 기관들은 가만히 있는데 개인들이 신나서 사더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이 bounded rationality,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 한정된 주식 하나에 반짝반짝 딸랑딸랑하는 주식에 엄청나게 과도하게 투자를 하게 돼서 테마주 버블이 그들로 인해서 확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개미들이 올리는
이 테마주 버블 현상 언젠가 깨진다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테마주 버블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우린 개미 투자자라고 얘기하지만 뭐랑 똑같다? 불나방입니다. 불나방. 사실은 불나방 투자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에 그 불에 타죽든 말든 상관이 없이 뛰어들어요, 우리는. 비이성적인 투자. 불나방 투자자들입니다, 우리는. 어, 남들만 그런 것 같죠. 내로남불처럼. 나는 안 그럴 것 같고.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반짝거리는 거에는 어쩔 수가 없는 우리의 동물적 본능, 시각적 본능이 있어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Bounded rationality 때문에 우리는 또 한계가 있고. 그죠?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에이프스라 그런답니다. 원숭이. 원숭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다는 거죠.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갔다가 돌아오시고 이런 것들 현상이 벌어집니다. 테마주 주의하세요. 그죠? 언제 이게 랜덤 타임에 터질지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정치 테마주죠. 그죠? 안철수 씨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분이 미디어만 타면 주가가 막 올라가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죠? 본질적인 그 회사의 사업의 캐시플로우나 리스크를 건드리냐? 아니거든. 그죠? 그런 이상은 버블일 수밖에 없다. 테마주 버블이다. 만약에 어떤 뭐 특수 관계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강해져서 뭐 비즈니스를 더 잘하게 되고 뭐 그게 뭔가 사업 계약을 더 따냈다. 이러면은 그때는 캐시플로우가 좋아져서 뭐 이렇게 퍼머넌트하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닌 이상은 다 버블이다 하는 겁니다. 테마주 버블 주의하시고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테마주 버블성을 가지고서 좀 쉽게 알고리즘 투자하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안랩 같은 거 하실 때는 절대 주의하시고 가지 마세요. 랜덤 타임에 이게 버블이 꺼지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정말 초단타로 뚝뚝뚝 가야 돼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미국 회사들에 대해서 봤을 때는요. 이게 버블이 꼭지점을 찍을 때가 평균적으로 언제가 있더라고요. 공통된 게 뭐냐면은 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CEO가 CNBC 채널 있죠. 거기 와서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는 날. 그죠? 그때 피크를 딱 찍습니다. 그리고 쫙 내려가요. 와, 희한해. 이거는 정말, 이것도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더 많이 사더라. 그리고 이거 내려가는 걸 이용해서 공매도 치는 세력들도 있더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새 제일 쉬 알고리즘 투자가 아니었을까. 헤지펀드 입장에서 뭡니까? 텔레비전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틀어놓고 있다가, 아, 무슨 회사가 텔레비전에 CEO가 나와가지고 인터뷰했다. 오늘 꼭지점 찍겠구만. 그럼 뭐 합니까? 끝날 때쯤에서 꼭지점 찍을 때 공매도 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열흘 후에 걷어들이면은 평균적으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거 몇 프로 정도 됩니까? 5에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2%가 되면 3% 정도 먹고 들어간다. 이게 다 리스크 어저스트 한 다음에 얘기입니다. 리스크 어저스트 한 다음에 위험 다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 이상 수익률로 쭈쭈쭈쭈쭉 쭈쭈쭈쭉. 특히 최초 인터뷰했을 때, 왜냐하면은 관심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불나방이 미친 듯이 달려들거든요. 익숙한 회사, 누구나 아는 회사는 이런 현상이 별로 안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유명한 CEO들이 또 나와가지고 뭐 한마디 하는 것 같고 흥분하실 필요 없고요. 최초로 나오는 저 인간 누구지? 싶은 그런 CEO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역발상으로 투자해가지고 공매도 치면은 돈 벌었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올라가는 정도, 떨어지는 정도가 뭐의 함수냐면은 그 CEO가 내뱉으시는 말씀이 얼만큼 긍정적인 스핀이 들어가느냐. 이게 바람몰이성이거든요. 더 올려요. 더 떨어집니다. 랭귀지 톤. 그리고 더 섹시한 아나운서가 뭐 그때 그 당시로는 마리아 바르티로 뭐 앵커 우먼이었거든요. 되게 머니 허니라는 분이었죠. 어텐션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 분이 인터뷰하실 때 더 올라가고 더 떨어집니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미디어 쪽에서는, 그 방송국 쪽에서는 저를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CNBC에서 저를 알아요. 거기에 프로듀서나 뭐 이 블룸버그 제가 텔레비 인터뷰 했잖아요. 그죠? 블룸버그의 프로듀서도 저를 알고 있어요. 미국 프로듀서가. 그러면서 네가 연구하는 거 우리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대. 그러면서
그러면 나 좀 텔레비에 나가게 해주지. 그랬더니 이거 갖고는 안 된대. 왜냐하면은 방송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거가 우리로서는 부담된다. 이게 유지되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방송에서 피크를 치고 떨어지는 거 우리로서는 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겁난대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를 하는 데에서 보람을 느끼고 유튜버를 하고 막 이러는 거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다 좌우지간의 농담이고요. 증권방송 유명 앵커의 효과.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익숙한 얼굴이죠. 짐 크레이머. 이분이 나와가지고 주식을 막 띄워줍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테마주 버블처럼 확 떴다가 가라앉는 현상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한 3% 정도 하루에 뛰었다가 3%?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바운드가 뭐냐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0과 다른가, 양수인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뭐예요? 유의미하게 엄청 유의미하게 확 떠 있는 거죠. 돈 번다는 얘기예요. 이때 확. 내지는 요때 공매도 치면은 쫙 내려가서 돈 번다는 거예요. 요때 무의미하게 귀무가설을 기각을 못해. 이때 가면은 이게 0과 같다라고 하는 그 귀무가설을 기각을 못해요. 그래서 요때 공매도 쳐서 요때 나오면은 한 2% 정도, 1% 정도 먹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 왜 그렇게 나오냐? 여기 짐 크레이머 이 사람 골드만삭스 출신에다가 뭐 헤지펀드 매니저고 뭐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 보시면은 간판하고 내공하고는 별개의 얘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또 보시면은 허당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좋다고 막 바이바이바이 막 이랬는데 사후적으로 추적해서 보니까 아예 안 올라가던데 뭐 쎄쎄쎄 이러는데 사후적으로 나빠졌나? 테스트 해보니까 안 나빠졌던데 이런 거를 이제 이 연구자들이 다 추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허당성인 거 알지 않냐. 그리고 이 사람이 반짝반짝 딸랑딸랑은 너무 잘해. 관종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의 관심을 막 끌어요. 그러니까는 시청률이 더 올라가고 시청률 높은 만큼 이게 더 테마주 버블이 확 올라갔다 내려온다 하는 거를 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소형주 위주로 그게 좀 더 심하긴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예 돈 벌 기회가 더 많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도 많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리퀴디티 리스크가 크거든. 안 빠질까 봐. 아니 떨어질 줄 알고 공매도 쳤는데 안 떨어지네. 뭐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안 떨어지는 일리퀴드 스탁. 그죠? 유동성이 적은 잘 안 팔리고 이런 주식들은 원상 회복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네. 그래서 조금 공매도자들 입장에서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사진은 이 방송 사고가 아닙니다. 이게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 분들을 이제 삼성금융계열사 분들을 인솔 해가지고 제가 인솔 교수로 저희 안희준 학장님과 함께 저희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를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트레이딩 플로어를 이제 제가 어슬렁거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딱 장 개장하고 땡땡땡땡 종치잖아요. 그런 직후에 짐 크레이머하고 이 CNBC 방송국에 이렇게 장비해 놓은 요 자리에서 제가 뒤에 기웃기웃거리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관광 명소죠. 이제 파이낸스 가이들이 여기 뭐 하지? 이러면서 막 하는데 어떤 원우님이 저를 영문 모르고 그냥 찍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나왔네. 이러고 딱 찍어 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업 내용하고 너무나 누구는 어디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사진상으로 마주친 겁니다. 저는 뒤에 있었어요. 좌우지간에 이렇게 보면 뭐 마치 제가 뭐 밑에서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좌우지간에 저는 그래서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찍어주신 원우님 당연히 A 플러스 그죠? 농담이고요. 이 찍어주신 것도 예리하게 잘 찍어주셨지만은 수업도 엄청나게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A 플러스를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좌우지간에 그렇고 난 그분이 CEO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TWTR 이거는 또 비슷한 테마주 버블인데 트위터 그죠? 소셜 미디어 트위터가 IPO 하겠다고 밝혔을 때에 엉뚱한 주식 트위터가 갑자기 13배가 뛰는 겁니다. 10분 만에. 뭐냐면은 얘 트위터는 소셜 미디어랑 열천 거리가 멀고 뭐 하는 회사라고요? 이 홈 시어터 내지는 이 스피커 같은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뱅앤올uf슨 같은 회사죠. 망했어요. 그랬다가 법정 관리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었는데 핑크 시트 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1센트로 거래되다가 갑자기 트위터가 IPO 하겠어요? 딱 그랬더니 트위터 알지? 그러면서 엉뚱한 개인 투자자 누구겠죠. 확 갑자기 산 거예요. 15센트까지 15배를 거의 뛴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 하는 거. 누군가는 대박을 내고 누군가는 쪽박을 내는 제로섬 게임이 여기서 벌어진 거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테마주 버블 어리버리하다가 크게 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뉴스와 노뉴스에 대한 반응, 언더 리액션 없는가 하는 건데 지연 반응이죠. 제때 반응 못하고 어리버리하게 현실 부정하고 있다가 늦게 반응한 걸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 부정적인 소식, 이 테슬라가 설마 우리 머스크 형이 그럴 뿐이 아닌데 부정적인 소식 나왔을 때 제때 반응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나중에 팔고 이러다 보면 언더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소식이 늦었다거나 또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아직 어리버리해서 그 좋은 소식을 캡처 못했어요. 그러면은 바이를 제때 못해가지고 뒤늦게 막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연 반응이 되는 건데요. 이 공시가 딱 이렇게 나왔을 때 티피컬리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Post Earnings Announcement Drift, PEA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공시가 있은 다음에 주가가 어떤 지연 반응을 하는가, 드리프트, 막 그 Fast and Furious 보면은 막 갑자기 90도 턴을 막 하잖아요, 차가. 갑자기 90도 턴이 됩니까? 안 되죠. 옛날에 영화 중에 트론이라는 영화에서 90도 턴하는 전자차 자동차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은 이 보통 차는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쭉 드리프트가 되죠. 그런 현상이 나오는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화면 공유를 다시 들어가 보면은 뉴스와 노뉴스에 대한 반응 이후에 지연 반응 얘기하고 있죠. 예, 이제 분기 실적 보고를 했을 때에 이런 지연 반응들이 드리프트가 나오더라 하는 거 그래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요 지점이 earnings announcement 보고를 할 때고 그날만 딱 빼고 나서 그죠? 그 전과 후를 쫙 봤을 때 전에는 드리프트가 쭉 처음에 예비 반응이 쭉 나오다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때 이후에 어나운스먼트 한 다음에 발표 이후에 어때야 된다고요? EMH가 맞다 그러면은 이 이후로 반응이 더 이상 드리프트가 없이 쭉 가야 돼요. 수평으로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뜻밖의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제일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 가진 애들 요 10분위의 수 얘네들 위로 쭉 드리프트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캐시플로우나 리스크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은 진작에 실시간 반영해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뒤늦게 반영하더라. 반대로 요 밑으로 가면 뭐예요? 그 어닝스 샤크가 있었을 때 뭔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은 그거 미리 떨어질 거 다 반영해 가지고 시장이 전지하다 그러면 미리 다 떨어진 다음에 쭉 드리프트가 없이 그냥 쭉 수평하게 가야 되거든요. 왜 그러지 않고 쭉 떨어지냐고요. 그의 매그니튜드가 어느 정도냐? 한 2% 정도 이상 나올 정도가 됩니다. 한 60일 정도에 걸쳐서 트레이딩 데이로 해서 내지는 다음 분기 동안에 그죠? 이게 드리프트가 계속 지연 반응이 이렇게 있었다 하는 거고요. 이 드리프트가 최근 들어서는 2000년대 들어서 중반 지나고 나서부터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덕분인지 이것이 많이 없어졌다.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변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다른 시장들에 걸쳐서는 드리프트가 있다 하는 거 다른 나라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준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도전하는 문제가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에 이제 이게 EMH에 도전하는 거냐 하고 얘기하면은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하는 분들은 이거 미스프라이싱이다. 트레이딩할 기회가 있다. 좋은 주식 여기 찾았네 라고 얘기하는 반면 이제 EMH를 주장하는 세계관을 가진 분들은 아니야 여전히 뭔가 우리가 새로운 리스크 팩터를 찾아낸 게 아닐까라고 자꾸 숨바꼭질을 하시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중요한 이슈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인가 T 스태티스틱스가 중요하겠죠. 그죠?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큼 이게 나오는가 하는 거가 한 가지 학문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헤지펀드를 운영했을 때 이거 갖고 돈이 되는가 스트래터지가 이걸 봤을 때 이코노믹 매그니튜드 이 아까 몇 퍼센트 움직인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트레이딩 커스트를 커버하고 나서도 의미 있는 걸까라는 거를 계산해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드리프트가 나오는 거, 그죠? 지연 반응이 나오는 게 왜 그러냐? 그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연구 결과 나오는 것이 분기 실적 보고를 할 때 이게 그 투자자들이나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지만은 특히 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정신줄 놨다는 거죠. 산만해지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기 실적 보고에 대한 지연 반응 상당 부분 산만한 여건 때문이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투자자 본인이 주의력 결핍증 때문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발표로 정신 없는 상황이 될 때를 보면 되겠어요. 뭐냐 하면은 한 회사가 분기 실적 보고를 할 때면은 그 한 회사만 보고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날 여러 회사가 한꺼번에 발표를 해요. 특히 이 회계 연도가 12월 달에 같이 끝나잖아요. 12월 31일. 우리나라는 거의 100%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연간 실적 보고를 2월 초 중반쯤부터 해가지고 한 두세 주일에 걸쳐서 수천 개 회사가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면 수천 개가 한꺼번에 하면은 물론 수백 개가 되겠죠. 아주 작은 회사들은 별로 안 할 수 있으니까 수백 개라고 하더라도 거의 1,000개 정도 넘으니까 두세 주일에 몰려서 하면 하루당 몇백 개가 한꺼번에 발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포트폴리오 매니저예요. 내지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한 30개쯤 돼요. 그러면 동시 발표하면은 내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회사들일수록 드리프트가 더 심하더라 하는 거. 분기 실적 보고와 다른 뉴스 발표 혹은 다른 회사들의 실적 보고와 동시에 발표되면은 지연 반응이 더 심하더라. 그것이 바로 투자자 인지 능력의 한계의 증거다라고 하는 게 헐슐라이퍼, 림, 티오 교수님들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니엘 슈미트 교수의 연구, 아시세 파리의 프랑스에 있는 HEC라는 그 대학의 교수님이죠. 이분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은 실적 보고하는 거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펀드가 들고 있는 주식들이 수백 개잖아요. 분기 실적 보고 동시에 하는 회사들이 많은 경우에 사고 파는 걸 바로바로 반응을 얘네들이 제때 못 하더라. 펀드 매니저들 클릭하는 걸 본 거죠. 트레이딩 그 빅데이터를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의 반응 속도가 느리더라. 당연하죠.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가 로보 어드바이저가 들어서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 펀드 매니저들이 그걸 처리하는 거가 기계가 다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얘네들조차도. 거기서들도 문제가 있다.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일수록 이런 반응이 더 심하고 지연 반응에 더 일조를 하게 된다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또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여기서 느린 사람들이 보면 처분 효과도 더 심하더라 하는 건데요. 처분 효과는 뭐냐? 나중에 더 배우겠지만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스탈린 같은 적이라고들 얘기하는 건데요. 가격이 떨어지면 제때 손절매를 못하고 미련 때문에 계속 들고 있는 거죠. 반면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니 모멘텀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더 버티지 못하고 너무 일찍 팔아버려서 하는 거. 이게 이제 처분 효과의 모습인데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모멘텀과 오버리액션이 근데 희한한 게 둘 다 있다 하는 거가 지금 희한합니다. 이 지난번에 이 비디오에서 말씀드렸을 때 모멘텀 얘기하면서 오버리액션과 함께 이걸 설명하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기 나오신 이 해리슨 홍 교수님하고 제레미 슈타인 교수님, 컬럼비아 대학하고 하버드의 교수님들인데요.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의 대가들입니다. 주류냐 아니냐 이런 얘기 하버드와 콜롬비아라고요 지금 일단. 그래서 이 양반들이 하는 얘기는 모멘텀에 대한 설명 뭐냐면은 정부에 대한 지연 반응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게 뒤늦게 뒷북치는 그죠 지연 반응을 막 하잖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추세 편승 트레이딩을 하겠죠 헤지 펀드들이. 그러면은 이거 합작품으로 해서 모멘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죠? 정보 공개할 때마다 바로바로 반응이 못 되고 모멘텀이 한쪽으로 쫙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추세 편승 트레이딩이 너무 심해지면은 뒷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상이 아닌 게비요 하면서 쭉 떨어지는 게 오버리액션으로 결과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들을 이론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멘텀과 오버리액션 이 상반되는 효과들이 동시에 공존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주식시장의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네, 이건 뭐 평생 가봐야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론이라고 말이 못 되고 가설에 그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joint hypothesis problem,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테스트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가설로서 노벨상을 받으셨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그 강의를 여기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